목표는요, 비행 승인을 설명할 수 있다, 촬영 승인을 설명할 수 있다, 공역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비행 승인, 촬영 승인, 목적에 따른 공역 구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시기 이전에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장치신고란 무엇일까, 공역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학습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습이 아니고 복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하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차입니다. 공역에 대한 이해 부분 이제 들어갈 거고요. 공역을 학습을 하셨으니까 비행 승인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비행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드론으로 함부로 아무거나 막 찍어도 된다라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촬영 승인도 별도로 있다라는 거를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좌측 상단에 이거 공역 아니죠? 이거는 오타입니다. 죄송하고요. 공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사용 목적에 따른 공역의 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학습을 하신 대로 일단은 주의 공역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관제 공역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통제 공역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집합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서는 비행 관련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비행하면 안 되는 그러한 공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죠?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외의 장소에서는 공역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합법적인 비행을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제 공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건드려 보도록 하죠. 이 관제 공역을 아시려면요, 관제권이라는 이 용어하고요, 관제구라는 거 개념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제권이라는 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그냥 우리나라 지도 보는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차원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일종의 에어리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관제권이라고 하는 그 설정되어 있는 장소, 구분 짓는 성격은요, 당연히 비행장, 관제니까요. 그죠? 관제사가 활동을 하는 곳이 관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날아다니는 거 관련돼서 공항 개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항이 결국은 뭐예요? 이착륙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인 비행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장 및 그 주변 공역을 말한다. 그게 바로 관제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관제구입니다. 권에서 구로 바뀌었어요. 그럼 뜻이 어떻게 바뀌죠? 아까 관제권은요, 그냥 땅에 성 긋듯이 그냥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에리어 개념. 관제구는요, 구니까 원형 같은 거 생각을 한번 저절로 유추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관제권은 위에서 선을 그었지만 관제구는요, 옆에서 봤을 때 둥그런 원, 요렇게, 그죠? 3차원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고도 개념이 들어갑니다. 높이, 그죠? 지표에서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 공역입니다. 그리고 비관제 공역은요, 직접적인 관제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언 공역하고 정보는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통제 공역은요, 비행 금지 공역, 그죠? 안전, 국방상 기타 이유로 비행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공역 성격인 거고, 제한 공역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지도종자 과정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헷갈리지 마세요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 그죠? 이 개념 아닙니다. 자꾸 사격 나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 훈련 아니고 작전구역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실은 걔가 제한 공역이었죠. 요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비행 금지 공역은요, 일단은 웬만한 날아다니는 거 다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 공역은 뭐예요? 허가 안 받은 항공기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또 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의 공역 가볼게요. 훈련 공역. 민간 항공기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군 훈련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시간을 할애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군작전 공역 뭐라고 그랬죠? 군사 작전을 위해서. 네. 자, 그래서 자꾸 군 작전 공역이라 하면요, 여러분들 육군 개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모든 군이 해당되는 사항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꼭 인력이 동원되지 않은 그러한 군사적 성격 포함된다라고 그냥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위험 공역은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나 폭발물 처리장 등 위험 시설의 상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에서 비행을 했었을 때, 항공기가 혹시라도 추락을 했었을 때, 민가에 추락을 해도 비극이지만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나 폭발물 처리장에 만약에 항공기가 추락하면 또 다른 2차 피해 범위가 확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공역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량 관련해서 이미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요,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그러기 위해서 드론을 이미 비행도 해보셨고 조종도 해보셨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다 아시는 어플입니다. 네. 참고로 이 어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다 하더라도 저한테 수익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드론 플라이라는 어플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요즘은요, 좀 무료로 활용되는 어플이다 보니까 좀 광고도 생기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드론 공역을 초보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네, 그래서 요 어플 기준으로 스크린 캡처 사진으로 스크린샷으로 해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만약에 공역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학습용으로도 좋으니까 한번 설치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죠. 네, 이 공역 혹시 학습하신 분들 어떤 공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P73입니다. 그래서 딱 보셔도요, 색깔이요, 요렇게 서울인데 이 가운데 관통하는 게 한강이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중심부 여기 광화문 쪽인가? 대통령, 청와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정답이십니다. 그런데 교수님 근데 지금 P73 공역이 이렇게 설정 안 되어 있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요, 네, 기존의 P73 공역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기존 비행 금지 구역이요, 청와대 기준 반경으로 해가지고 3.7 여기, 그죠? 빨간색 진한 부분, 여기가 P73 알파입니다. 네, 원래 포네틱 코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역을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는요, A, B라고 부르셔도 돼요. 원래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반경 3.7km 기준까지는 A 구역으로 나눴고요. 8.3은요, 요렇게, 그죠? 자,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들, 여기에 뭔가 마킹이 되어 있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플 켰다라는 거죠. 네, 저희 집입니다. 저는 강북, 성북 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반경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강북 지역 위쪽에 노원 쪽 옆에 하계동 노원구, 그죠? 의정부 초입 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금지 공역입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북한 무인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저희 동네 위까지 갔다가 여기서 쭉 올라갔습니다. 네. 아무튼요, 공역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기존에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그 기존에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었죠. 그리고 그 바뀌게 된 변화의 기준은 뭘까요? 네. 현재 대통령은요, 청와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공역을 설명드릴 때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드론을 통해서 현재 저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드론 기준으로 자꾸 공역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드론 때문에 공역 생긴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주로 전쟁 후에 많이 영향을 받은 나라가 어디죠?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항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날아다니는 것 자체, 개념을요,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제치하에서는요, 일본 애들 때문에, 일본 관련해가지고는요, 제가 뭐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옹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역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럴 때 제국주의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식민지일 때는요, 항공 관련된 자산 개념을 우리나라는 없었던 시기예요. 근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이제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전쟁이 일어났었죠. 6.25 전쟁. 그 이후에는요, 미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아다니는 항공기의 개념이 이제 조금 요주의로서 우리가 마킹을 해야 된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공역 관련돼서도요, 보안, 그죠? 그래서 청와대 관련해서 반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그때는요, 강남 지역은요, 지금처럼, 지금의 강남하고 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모래, 진흙, 뻘밭이었어요. 그래서 한강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위쪽으로 또 청와대 기준 이렇게 딱 되어 있다 보니까 한강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용산은 왜 이렇게 움푹 파였었을까요? 과거에. 치외 법권, 미군기지 있죠. 네. 그랬는데 대통령님이 왔다리 갔다리 출퇴근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아예 강남까지 전부 다 용산에 계시니까 관저하고 집무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 다음 뭐예요? 아주 유명한 곳이죠. 서초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신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P73 공역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금지 공역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역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공역을 설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못 바꾸는 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역이라는 거를 지정을 하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항공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법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역 관련된 명칭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개념이 생겼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관련해가지고 공역을 막 지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바쁜 시간이었겠죠. 네. 그래서 공역 이름이요. 임시 명칭으로 그때는요. 그냥 전쟁기념관 비행금지구역, 서초동 비행금지구역 이렇게 나뉘어놨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 사항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플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쉽죠. 지금은 이 공역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공역은 이렇게 웬만해서는 바뀌기 힘든 건데 보안 관련해서 그죠? 대통령 관련된 거니까 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날짜 기준으로는 접해 보셨을 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VIP라고 우리 대통령 그냥 흔히 보안상 이렇게 코드네임으로 부르고 있죠. 네. 그 통영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을 때 이제 대통령 경호 관련해가지고 경호처 관련된 직원분들도 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서는요, 불법 비행하는 드론을 단속하기 위해서, 째밍 건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파수 교란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론 뉴스 관련해서 드론 포럼, 뉴스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드론 포럼 같은 홈페이지에서 소개가 된 건데, 민간인분이 합법적으로 비행 승인 받고 나서 촬영용 드론을 띄웠는데 드론이 추락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경호처에서 이렇게 일종의 안티 드론 시스템이죠. 네. 드론 주파수 교란 장비를 차량에 탑재를 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추락을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은요, 합법적인 공역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비행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공역이랑 상관없이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승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비행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미리 언뜻 짐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을요, 우리가 UA 공역이라고 합니다. 네. 울트라 라이트가 초경량이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UA는요, 이 공역,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서도요, 비행 승인이 필요는 할 수는 있어요. 초경량이 합법적인 이런 비행 공역이라 하더라도요. 대신에 기준 뭐예요? 모든 드론이라 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마트에서 완구용 드론 사셨는데 그냥 밖에서 애기하고 친구들하고 어린 꼬마들하고 같이 장난감 드론 날렸는데 바로 불법으로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250g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 아니에요. 요 미만 무인 비행장치는요, 150m의 고도에서 별도의 비행 승인 없이는 가능해요. 미만. 그런데 요 정도 되는 드론이 요 고도까지 올라가기란 쉽지 않겠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법을 우회해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있는 드론이 있죠. 고성능 드론이. 뭐죠? DJI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 249g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카메라는요, 네. 일반적인 드론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매빅 미니 플랫폼 중에서 이러한 기체들은 249g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 기관이 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외되는 건데 너무 드론 카메라 성능이 좋아요. 비행 성능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법 규정이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예측을 해가지고 대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법이라는 건요, 하나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 검토를 거쳐야 되고 그런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을 해도 벌어질 일인데 왜 여기 관련된 규정은 없냐, 왜 처벌 규정이 없냐,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회에서 일을 잘 해주시는 것도 제일 필요하고 우리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업무상 드론을 활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불법 비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비행 승인은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오프라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직접 지방 항공청에 가셔가지고 과거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생각보다요, 비행 승인을 이렇게 과거에는 많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 옆에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비행 승인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막 작성하면요, 오히려 담당한 공무원분이 이거 비행 승인 저 잘 모르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드론 원스톱, 여기 들어가시면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비행 승인이라는 카테고리가 눈에 보이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개인적인 정보 그냥 기입사항만 다 확인을 하시면요, 넣는 거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런 부분부터입니다. 자, 관제권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한마디로 뭐예요? 공항 근처가 되겠죠. 그래서 장치의 무게하고 상관없이 지방항공청 사전 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 공항 관제권 경우도 해당 부대 사전 허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드론 탐지 레이더 관련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도 거리에서 걸리지 않겠지. 조종자 위치도 파악하고요. 기체 위치도 파악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어떤 특정 기체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DJI 거 대부분 많이 쓰시지만 촬영용 드론도 개인 계정 만드셔가지고 계정에 로그인 하시잖아요. 네, 시간, 일시 전부 다 로그에 남습니다. 레이더 탐지에. 그래서 당장은 안 걸리셔도요, 바로 수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관제권 내에서는 불법 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비행할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국토부 관할이냐 국방부 관할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한 거죠. 국토교통부 관할에서 이러한 비행 금지 공역인 경우 여기서 비행을 필요하다, 승인을 내야 된다 하면 당연히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국방부 관련돼서는 관할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법과목을 공부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져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실무적으로는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이 가능해요. 네, 여러분들이 비행을 원하시는 장소를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거리, 고도 이런 것만 기입을 하시면 알아서 이관을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내보고 싶어서 해드렸어요. 제 과목이 지금 현재 드론 데이터 처리가 항공 측량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주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항공 측량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기입만 하시고 신청 승인 내시면은 저절로 이관이 되지만 그래도 사업 단계에서 무언가 업무를 수주를 하실 때 혹은 컨설팅이나 자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 의뢰하시는 분, 의뢰하는 기관이요, 담당자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지역 여기 항공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 승인 그냥 진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인가요?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최소한 기본적인 이 항공청 관할을 외우기 쉬운 방법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내에는요, 지방항공청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서울지방항공청은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서울 수도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다, 납득이 되시는데 다른 지역은 없는데 갑자기 왜 부산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또 제주는요. 제주는 특별자치도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제주지방항공청도 없었어요. 제주지방항공청이 따로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여기는 납득하시는데 부산을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관할 도시들을 다 지역을 외우시면은 힘들어요. 그거는 학습을 바보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지방항공청을 외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쉽게 암기하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부산은 전라도인가요? 경상도인가요? 경상도죠. 그러면 경상도의 모든 지역은 다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이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을 한번 지도를 보세요. 그죠? 그리고 그 남한 경계의 정가운데를 딱 가로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위쪽은 서울지방항공청, 밑에 쪽은요
부산지방항공청. 위치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서울, 그죠? 여기가 부산. 그런데 전라도는 여기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이 서울하고 가깝나요? 남쪽이 서울하고 가깝나요? 북쪽이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전북은 서울지방항공청에 가져가고요. 전남은요, 부산지방항공청에 가져간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요, 전부 다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서울지방항공청. 제주는 말 그대로 제주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학습이 쉽죠? 네. 그래서 시험 한번 내볼게요. 국내 지방항공청이 몇 군데가 있는지, 또는요, 이렇게 관할, 제가 물어보는 시험, 객관식으로 한번 출제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방금 권해드린 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촬영 승인 갑니다. 촬영 승인은요, 비행 승인하고 별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시면요, 촬영 승인하고 비행 승인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절차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하고요. 그죠? 네, 요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P73 공역, 그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은데, 서울을 그렇게 정확하게 금지구역을 딱 해놔야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니까 그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안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 서울을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군 기관이 어디예요? 수방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 외 지역을 촬영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지역에 관할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마찬가지. 들어오는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촬영 승인을 진행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요, 상단에 이미 여러분들 관련해가지고 그 관할 부대 전화번호는 나와요. 대신에 부대 명칭은 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할 부대 확인은 가능하시고요. 항공 촬영 승인 요청서, 그 다음에 항공사진 촬영 허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 군부대 측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드론으로 촬영 업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측량을 하신다라는 건요, 광범위한 분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역의 성격도 바뀌지만요, 그 다음 뭐예요? 여기에는 보안상 이 지역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엔 또 군부대가 껴있더라. 혹은 군에서 담당하는 보안시설이 있더라. 할 경우에는요, 촬영 승인은 내주는데요, 대신에 현장 담당자가 반드시 입회를 해가지고 촬영 승인, 이거 끝나시고 나면은 SD카드라던가 이 데이터 처리 장비 한번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점검 받으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드론 촬영 같은 경우에는요, 경우에 따라서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요, 제가 일일이 갈 수는 없으니까요, 비행하시기 전에 전화 주세요. 그리고 비행 끝나고 나면은 미리 말씀 주세요. 그때는 제가 가가지고 확인할게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공역 관련된 개념 아직은 조금 힘드신 분들하고요, 드론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안 되신 분들을 조금 납득시키기 위해서 쉽게 문장 만들어 봤어요. 자, 저는 용산에 살고 있고요. 미니드론. 이 미니드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드론 전문가니까. 네. 최대 이륙 중량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미니드론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왕구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왕구용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길을 걸으면서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자, 용산은요, 일단은 제한구역이기도 하고 금지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장난감 드론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안 돼요. 네, 그런데 촬영 승인 내면 됩니다. 비행 승인하고요. 아셨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승인 내면은 가능합니다. 요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은 솔직히 요거는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감 드론 카메라 달린 걸 가지고 한 10만원 미만짜리로요, 요즘은 알리나 테보 같은 데에서도요, 짝퉁 드론, 그죠? 매빅 미니 이런 것들 짝퉁 플랫폼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도 꼭 카메라는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한 드론들이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구매하시는 분들도요. 취미나 좀 가벼운 본격적인 항공의 영역을 꿈꾸시고 그런 걸 사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요. 좀 취미 영역, 왕구 장난감 개념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드론은 서울에서 날리려면 금지라고 이렇게 누군가 귀뜸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려면요. 당연히 이렇게 비행 승인, 촬영 승인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서울에서는요. 특히 용사에서는. 그죠? 그런데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예시입니다.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에휴. 장난감 드론이요? 그거 뭐 촬영 승인, 비행 승인 받고 싶다고요? 에휴, 그죠? 여기서 제가 에휴 하고 좀 약간 줄였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예상이 됩니다. 그죠? 네. 대신에 그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라던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하필이면은 이 아파트가 서울에 있고 그러한 용산 쪽에 있다 하면은요, 이미 다른 사람들 눈초리가 따가울 거예요. 장난감으로 대하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비행을 시도하시려고 하면, 아셨죠? 네. 경찰이 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난감 드론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합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저는 서울역에 살고 있고 얼마 전에 구매한 팬텀을 이용해서 남산 타워 꼭대기 촬영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남산 당연히 비치상 공역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키포인트 갈게요. 비행 공역 확인 후에 비행 승인은 신청 따로 또 하셔야 되겠죠. 네. 공역이 비행 승인 안 봐도 된다 해도, 여러분들이 고도를 150 이상으로 올리신다 하면은 그때는 비행 승인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비행 승인을 받으셨다고 해서 드론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마음대로 촬영 가능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촬영 승인도 일단은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도 과거에는요, 무조건 촬영 승인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바뀌었습니다. 촬영 승인이 좀 완화됐죠. 그래서 허가제가 아니고요, 신고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이제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시면 그거를 검토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요,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하시니까 네이버 검색창 같은 데에서 드론 원스톱 혹은 드론 원스톱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점검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내 지방항공청은 서울, 부산 지방항공청 단 이 두 곳이다. 정답은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제주지방항공청 포함해서 총 3곳입니다. 자,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승인은 별도이고요. 촬영 승인은 국방부 관할이다. 정답은요?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국방부가 촬영 승인 관련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냐? 그거는 건 우리나라 국가 관련된 보안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학습 정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국내 지방 항공청 관할, 요거 쉽게 암기하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항공 측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또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은요, 각각 별도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왕구형 장난감 드론도 사실은 비행 촬영 승인 대상이 맞다. 그냥 여러분들이 장난감으로 여겨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측량 관련해서 왜 지방항공청 관할을 숙지하셔야 되는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빨리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먼 범위를 측량을 하시다 보니까 드론으로 비행을 해서요, 서울지방항공청 관할하고요,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공역이 겹쳐져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해되셨죠? 이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비행승인 관련해서 괜히 원스톱으로 진행은 하시는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네요. 학습 개요. 오늘 학습 목표는요, 항공사업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요, 항공사업법 목적, 항공사업법 정의,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보험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학습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그러한 거리들입니다. 항공사업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저하고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17년도 3월 30일 기준으로 그 항공법이라는 법률 자체가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그 다음 공항시설법으로 크게 3개로 분법화되었다라고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학습한 내용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 번째로 비중이 큰 항공사업법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학습하고 계시는 과목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드론 데이터 처리입니다. 그 중에서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저하고 측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측량을 알기 위해서 드론으로 항공 측량을 하는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드론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서 우리가 측량을 들어갑니다 라고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듯이요. 하지만 항공법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사업적으로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항공사업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쉽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 항공 측량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취미로 하는 분야는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사용하셔서 한마디로 영리 목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항공사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그냥 개인 사업자를 내가지고요, 자영업 형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잘못 오해하셨다가 큰 코 다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항공사업법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항공안전법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죠? 이름 자체가요, 법률이요, 항공안전법.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오늘부터 학습하시는 법은 항공사업법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혹은 내가 추상적으로 추측만 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공 측량과의 법적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처럼 이제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요, 항공 측량이라는 거는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고요. 자, 그 다음 항공 측량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이제 항공과 측량을 따로따로 분류를 해보시면 사실은 뭐예요? 항공이란 분야, 기존에 있었던 분야죠. 측량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무언가 지상에 있는, 지면에 있는, 지표에 있는 것들을 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측량 관련한 그러한 법적인 부분하고는 과연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제 수업을 들어주셔야 그래도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서론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본격적으로 학습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오늘 목차입니다. 처음 이 시간에는 이제 모든 법률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제 1조 정의, 그 다음 목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총칙, 일단은 모든 것들을 제가 총별해가지고 전부 다 총칙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 요 부분만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총칙도 라이트하게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선입견 갖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일단은 항공보험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죠. 자, 일단 모든 법률의 기본적인 공통점입니다. 총칙 들어가보면요, 제 1조는 목적입니다. 그죠? 이 법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이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해석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법률을 잘못 오판하셔서 잘못 해석하시고 잘못 이해하시면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요, 한마디로 써져 있는 그대로, 그대로 따르면은 별 탈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착각을 하시거나 분명히 써져 있는 부분인데 집중하지 못하셔서 내가 그냥 비슷하게 유추해서 잘못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항공사업법은 도대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조입니다.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 제가 여기 포인트 색깔 해드렸죠.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항공사업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항공적으로 사업을 했었을 때 적용되는 그러한 법조항 또는 법률인가 보다 라고 우리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 이 부분을 보세요.
단순하게 항공사업이라고 제가 이렇게만 만약에 표시를 해드린 거, 이 부분 키워드에만 집중을 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이요, 똑같은 단어를 보셨을 때 그 뜻은 통할 수가 있으나 잘못해서 머릿속에 각각의 환경과 여러분이 처해 계신 환경과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삶의 과정들이 다 다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생각보다 뭐예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항공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드론이잖아요. 초경량 비행장치잖아요. 그럼 따로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잘못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이 법률은요,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요. 세부 조항은 이제 하위법으로 내려가는 거죠. 법률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행령, 그 다음은 뭐죠? 시행령, 하위에는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점점 더 잘게 작게 쪼개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숲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항공사업에 대해서만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제가 해버리면요. 사실은 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영리 목적. 그 다음 뭐죠?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편 부분을 잘 보세요. 쉽게 그냥 여러분들 키워드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항공 관련해서 돈 벌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돈 버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편 부분을 한번 보세요. 하지만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서 항공사업을 시장을 잠식해서 생태계 교란종이 되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거의 뭐 반독과점이 돼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항공 전반적인 서비스라던가 안전이라던가 관련해가지고 그 누구도 퀄리티 있게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을 거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항공이라고 하면 뭐죠? 여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인천국제공항. 그죠? 이런 것들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도 잠깐만 우리가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대 자본이 특정 회사가 하나의 항공사만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존재한다고 하면요. 그 항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경제 지반적인 아니면 혹은 부도가 났다고 했었을 때 국내 모든 민간 항공은요.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한번 빗대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이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이라는 거를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이 목적에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뭐 말 그대로 숫자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고 했었을 때 그죠?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여러분들 결과가 예상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용자의 편의입니다. 그렇죠. 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그렇죠. 이제 항공 관련돼서는 대부분 뭐예요? 공공재 소재의 그런 성격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돈 버는 거 항공 쪽으로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러한 것들 생각하셔서 뭐예요? 예, 조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1조는 목적이고요. 모든 법률이요. 2조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용어의 정의라던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항공사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항공대여업은 어떤 개념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항공기 대여업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항공기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초경량 비행장치를 기준으로 저하고 학습을 하고 계시지만 초경량 비행장치 이전에 사실은 항공기가 먼저 개발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안전 관련된 기준들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항공기 대여업이라고 했었을 때 제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드렸던 인천국제공항 딱 떠오르시겠죠?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여라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건 뭐 비행기를 빌려주는 건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인지 아닌지 한번 저랑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볼게요.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그죠? 예, 이렇게 법조항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요, 항공기 대여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는 무상으로 그냥 빌려줄게요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금전적인 기준만 생각을 하셨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무상으로 가뜩이나 날아다니는 항공기를 만약에 제공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항공기에 대한 안전, 정비, 수리, 퀄리티, 그 다음 관련된 인적 요소라든가 그 외의 것들,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유상으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자 이제 초경량 나오죠.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여. 자 여기 한자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보시면은 이 대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뭐예요? 항공 레저 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는 사업은 여기서 제외가 된대요. 자, 이 부분이 포인트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공 측량, 그죠? 특히 뭐예요?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측량을 하신다라는 기준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항공 레저 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이것만 예외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드론을 전공을 하셔가지고요, 국가자격증 취득을 하시고 나서 저처럼 다른 사람들을 드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취하시기 위해서 지도조응자, 그죠?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드론 교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는 분들, 그죠? 그렇게 교관이 되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입가하셔서 2박 3일 교육 받으시고 마지막 날 시험 보실 때 이 항공 사업법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간혹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항공 측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특히 항공 측량하고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항공사업법 중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령입니다. 령. 네, 령으로 정하는 총량 비행장치를 사용을 해서요, 유상으로, 마찬가지로 돈 받고 하라 이겁니다. 돈 안 받으면 네가 뭔 짓을 할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서 등이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드론을 활용한 신사업이 생긴다 했었을 때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인 동력 비행장치죠. 주로. 그죠? 기준이요. 하지만 우리 그 외 법이라는 건요. 세세하게 나무 중에서도 또 가지 이런 거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에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경량 비행장치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할 때에는 그죠? 쉽게 다시 한번 또 축약해드리면 뭐예요? 드론으로 돈 벌고 싶으실 때에는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요거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자, 그 다음 항공 레저 스포츠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항공 레저 스포츠는 뭐죠? 예, 날아다니고 관련해서 레저를 하거나 혹은요 스포츠 관련된 한마디로 뭐예요? 유희 또는요 취미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볼게요. 취미, 오락, 체험, 교육, 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 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말하는 거죠. 낙하산이 왜 초경량 비행장치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이제 날아다니는 것들, 비행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은요. 보통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운동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낙하산은 뭐예요? 높은 데에서 밑으로, 낮은 곳으로 드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높은 데에서 우리가 뛰어내리면 그건 비행이 아닙니다. 뭐죠? 의미 없는. 그렇죠. 자,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낙하산, 그렇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서 이 산을 산계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인위적으로 저항이 발생을 해서요. 그냥 추락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죠? 천천히 그나마 저항을 통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물리 에너지를 조금씩 한마디로 조종, 내가 떨어지는 장소라든가 하늘에서 일단 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낙하산을 통한 비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비행 자체가 한자가 뭐예요? 날 비자의 행동 행위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계속합니다.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서 유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사업법이니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대요. 자, 볼게요. 항공기. 자, 그런데 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요. 지금은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항공기 결국은 뭐예요? 비행선하고 활공기 글라이더 같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말한다. 자, 그 다음 경량 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 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드론은 지금 현재 오늘날 기준의 드론에서는 이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 조종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드론 국가자격증 교육사업이라는 걸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교관이고 원장이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가자격증 취득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조종교육 말하는 거 아닙니다. 레저 스포츠 사업을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직접 탑승을 해서 뭔가 경치도 보고 우와 신기하다 이런 것들 체험, 경관 조망, 그죠? 여기 그래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 레저 스포츠를 위해 대여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지. 자,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그죠? 아까 가로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가 굉장히 범위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러한 것들 중에서 탑승해서 그렇게 우리가 관람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경량 항공기 또는 총량 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제발 드론을 제가요 조립하고 정비하고 수리해주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아니라고요, 제발. 네, 아셨죠? 여기는 전반의적인 총량 비행장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항공보험 한번 가볼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뭐죠? 무언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총량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죠. 그냥 드론이라고 쉽게 말씀을 해볼게요. 자, 드론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요. 주파수를 통해서 조종하는 심지어 날아다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소득 사업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내가 꼼꼼하게 챙기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파수를 쓰는 거고요. 결국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 요인의 환경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행을 쭉 드론이 하고 있는데 뚝 떨어졌어요. 뭐 주파수 교란이라던가 난파에 의해서 혹은 뭐예요? 아니면 내가 몰랐는데 그 하도 그 바람 저항을 이겨내다 보니까 무언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추락을 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심지어 우리는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관련 이슈가 생겨가지고 기체가 갑자기 추락한다. 아무튼 이러한 경우들 다 포함해서 갑자기 잘 비행하고 있다가 추락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가 또 크게 분기점이 나뉩니다. 뭐죠? 대인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느냐, 대물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한테 무언가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타인의 재산, 재물의 손괴, 손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한 피해를 끼치느냐라는 그러한 두 가지 갈래로는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뭐예요? 물어줘야죠. 피해 입은 사람은 얼마나 날벼락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출근길에 혹은 등굣길에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머리 위로 툭 떨어졌어요, 드론이. 그럼 얼마나 억울하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 자체를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그래야지 타인도요, 안전이라던가, 예,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항공 관련된 보험은 법적으로 먼저 볼게요. 자, 여객 보험. 그죠? 만약에, 예, 여행의 목적으로서 탑승하는 이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죠? 손님. 이러한 사람들이 들 수 있는 보험,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 자, 그 다음 뭐예요? 기체보험. 여기서 말하는 기체는 뭐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드론, 항공기라던가, 그죠? 자, 그 다음 뭐예요? 화물보험. 네. 선정물이죠. 네. 파손이라던가 분실이라던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체국이라던가 아니면은 택배 그 관련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죠. 전쟁보험은 뭐예요? 네. 항공기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죠? 추상적으로. 자, 그래서 갑자기 어제까지는 내가 특정 항로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테러 단체라던가 갑자기 국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내가 이제 영공을 상공을 막 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적국의 항공기를 오인하고 제 항공기를 막 격추하려고 막 공격을 해요. 이랬을 때 혹은 그 관련된 추상적인 광범위한 범위, 요 범위에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제3자 보험.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제3자 보험 및 승무원 보험과 함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렇죠? 보험도요, 결국은 뭐예요? 이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무언가 광범위한 기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발전을 많이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비행을 하는 그러한 항공기들이 결국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관련된 서비스도 지금은 다들 상상만 하고 있었던 그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고요. 보험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파생된 혹은 세분화된 혹은 완전히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써놨네요. 자, 2조 정의 좀 계속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초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맥락을 많이 짚어드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게요. 초경량 비행장치를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항공기 대여 및 여기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그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험 관련돼서는요,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이미 법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법제처 들어가셔서 제가 여기 써드렸죠. 이 부분, 자, 법률하고 시행규칙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들어놓은 거 한번 스캔본 해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거는 제가 싹 다 지웠고요. 그런데 계약자 이름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론 관련된 보험은요, 지금 현재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파생 상품이요. 초창기에는요, 드론 관련된 보험을 법적으로는 이렇게 항공사업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들어야 되는데 보험회사가요. 2017년도만 하더라도 무슨 드론으로 보험을 들어요?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예. 보험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드론을 모르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항공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게 항공사업법에서 드론이 총형 비행장치 속해 있으니까 이게 보험 상품 들어야 된다라는 걸 모르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예, 서로 뭐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주 꾸준히, 예,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갱신해야 되는 그러한 보험이다 보니까요. 또 1년 단위로, 그죠? 갱신해야 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상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자동차 보험 관련한 내용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배상 부분들도 따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기체 2대를 동시에 지금 보험을 한 번에 했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보험료가 한 번에 납부비 아까 뭐라 그럴까요? 기체 1이 있고 기체 2가 있죠. 그러면요. 1도 기체 보험에 들어야 되고요. 2도 기체 보험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보험 증권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두 개를 묶어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두 개 기체 합산한 그러한 총 보험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보험료라는 건 뭐예요? 자기 부담금 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대 이륙 중량 요 기준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금액도 여러분들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4종을 만약에 보험이 든다 했었을 때 굉장히 특수한 경우겠죠. 네. 자, 그래서 보험 요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내용 기초적인 거 맥락 짚어드렸고 샘플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끝내기 전에 나머지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러면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제가 아까 한 번은 언급했지 않습니까? 물론 2교시, 3교시 때 계속해서 들어갈 겁니다만 그러면은 그러한 그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요거는 등록은 어느 곳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혹은 직접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비행 승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겪어보셨던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위쪽 민원 시스템 안에 민원 신청해서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첫 번째 창에서 자, 요거는 장치 신고죠. 두 번째 뭐예요? 사업 등록, 신고서 등록 이 부분이 있네요. 예,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등록하는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요즘은요, 이렇게 딱 팝업창으로도 혹시 몰라서 알려드려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이니까 신규라고 할게요. 그리고 신규로 해서 등록을 해놨으면요, 경우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변경 신고도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닫아볼게요. 그래서 뭐예요? 신규, 변경이냐, 폐업이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해놨죠. 자, 그리고 사업 유형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읽어보면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신청 내용. 그죠? 이러한 것들. 임원의 명단도 갑자기 나오고요. 요건 이제 드론 기체 관련된 거죠. 그 다음 첨부 파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그죠? 처음 하시는 분도요. 그냥 읽어만 보고 나서 바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죠? 이런 식으로 잘 구성을 여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접수 부서 및 담당자는요. TS 교통안전공단이죠. 네, 원래는 2020년도 예, 이때까지는요. 뭐지? 서울지방항공청이냐? 부산지방항공청이냐? 제주지방항공청이냐? 이런 식으로 지방항공청에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제 초경량 중에서 드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하면 지금은요. 드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다수일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 일괄해서 이렇게 이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맞다. 내가 비행 승인만 신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드론 원스톱, 이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네요. 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해볼게요. 자, 키포인트입니다. 항공사업법은요, 수익사업 외에 이용자의 편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명시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논리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무조건 보험 의무가입이 필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학습 점검 한번 가볼게요. 항공사업법은요, 항공기를 사용하는 분야만을 다루는 법이다. 자, 정답은요? 아니죠. 네, 그래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총량 비행장치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다라는 거. 법률은요, 추상적인 겁니다. 그 정확히는요, 큰 도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깊게 한번 알고 싶으신 거는 좀 더 하위법 그러한 개정들을 전부 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인 멀티콥터 수리 정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보험 가입은 필수다. 제가 이러한 부분 혹시 어떻게 언급을 해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정답은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비행 관련도 아니고요. 단순 정비 수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죠? 여러분들이 근데 말이 달라져요. 드론을 판매도 하시고요. 드론을 수리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수리하고 하는 드론을 직접 띄워가지고 무언가 하신다. 이 부분이 사업자의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또 말이 달라집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쉽게 말해서 저는 그냥 카센터에서 차량 정비하는 것처럼요. 다른 건 저는 안 할 거예요. 조정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드론을 저는 수리만 해주고 싶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항공사업법은요,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 자체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항공적인 분야에서 돈을 버는 거, 그게 항공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요. 아셨죠?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조항. 자, 그 다음 드론을 사용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한마디로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면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모르셨다면요. 오늘부터는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요.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간혹가다 그래서 이런 거 과거에도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방과후 교사라던가 특활활동 관련된 그런 강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교보제로 쓰는 건요, 애들 완구용 드론이에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요, 보험 가입 필요 없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 없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문형에서 저는 느꼈죠. 본인도 자신도 없고 그러한 관련 내용에서 그런데 약간 뭐예요? 마치 내 편을 들어줘. 그지? 이 정도는 장난감이잖아. 보험 필요 없잖아. 내가 돈 버는 데 있어서. 아닙니다. 법은 그러한 예외조항, 단서조항 만들어 놓은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장난감 왕구형 하나에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실내에서 만약에 이제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그 활동의 목적이 영리 목적이다 했었을 때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장난감 드론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영리 목적에서 사실은 보험 가입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안 걸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극단적인가요? 아니면 또 학교 관계자분들은 이러한 항공 관련된 사업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전수조사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가입하십니다. 보통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프리랜서로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육 사업 전반적인 이제 기업 단위라든가 이러한 단체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참고 자료였고요.